그날 밤 누가 문을 열었는지 아시겠어요? 소리 한 번 없이 단 한 사람의 숨결만이 방 안 공기를 뒤집어 엎었는데요. 환기차는 새벽마다 복부를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겠지 하며 버텼다는데요. 그런데 통증이 한 번 고개를 들고 난 뒤론 마치 오래 감춰둔 진실처럼 멈추질 않더라고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가 던진 말은 짧고 잔혹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위장염은 아닙니다. 그 말이 병실 천장에 박힌 못처럼 모두의 가슴을 눌러버렸는데요. 강세리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 밖으로 나가면 YL은 무너집니다. 주주와 언론이 들이닥치면 끝입니다. 어머니 숙자는 그 자리에서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먼저 걱정하는 게 회사냐? 두 사람의 시선이 번개처럼 부딪히고 병실 공기는 금세 살얼음이 깔린 수면처럼 얇아졌습니다. 그 시각 강재인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하고 서류를 다시 펼치고 있었는데요. H&K 컴퍼니의 이중계약서 사본, 결제선에 남아있던 이상한 이니셜, 그리고 물류창고로 흘러나간 비자금 흐름표까지. 표면상으론 협력사 관리 문서였는데 라인 하나만 옆으로 밀어보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로 보였답니다. 제인은 손가락으로 도면에 빨간 표시를 천천히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감춘 거지? 그런 제인 앞에 김도윤이 조용히 앉았어요. 오늘은 이만하자. 너한텐 내일이 필요해. 도윤은 늘 그렇듯 단정했는데요. 제인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자 한숨을 아주 작게 쉬더라고요. 제인씨, 네가 찾는 게 정의인가 복수인가? 오늘만큼은 그 차이를 좀 생각해줬으면 해요. 제인은 우뚝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씨, 정의가 뭔지 복수가 뭔지 지금은 그 경계가 같은 선으로 겹쳐 보일 뿐이에요. 다음날 환기찬의 병실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결정을 품고 있었어요. 노숙자는 의사에게 검사 일정과 치료 옵션을 연필로 하나씩 적어가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반면 강세리는 휴대전화에서 보도자료 초안을 만든 뒤 지라시 차단 리스트를 정리해 두더군요. 필요하다면 임시대행체제를 선언하고 투자자 콜을 급히 붙여야 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놨답니다. 기차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아주 잠깐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말해주세요. 내가 틀렸다고. 그 말을 들은 노숙자는 잠깐 눈을 감더니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그 말 본인 입으로 제인에게 하거라. 빚은 빚쟁이가 갚아야지. 강세리는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고백이 아니라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룹 가치를 몇 조는 흔들 수 있다는 걸 왜 아무도 모르는 척하죠? 병실 창가에서 침묵으로 지켜보고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무너질 회사면 이미 어젯밤에 무너졌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아마도 체면일 거야. 제인은 별도로 움직였는데요. H&K와 YL 사이에 끼어있던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이사 주소지를 추적해 오래된 우편물 더미에서 예전 의료기록 사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발급 기관은 산부인과 발급 사유는 사후 정정. 기록 말미에 적힌 담당자의 이름이 제인의 시선을 잡아 끌었는데요. 이 이름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친 최자영의 담당 간호사였는데요. 제인님, 어머님께서 오늘 유난히 그날의 아이 얘기를 반복하시네요. 아이가 사라졌어라고요. 제인의 손끝이 식었습니다. 죽지 않았을 가능성 이 말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걸려있던 거죠. 저녁이 되자 도윤은 자신의 병원 기록실에서 오래된 레지던트 시절 동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산부인과 응급으로 올라왔던 케이스 기억나? 사후 정정 요청 들어왔던 사안. 동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너 그거 건드리면 병원만 아니라 누가 무너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도윤은 접속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록을 훑었고 아주 희미하게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호 과거에는 영문 철자만 남아있던 이제는 얼굴이 생긴 이름. 태호는 이미 강세리를 옥죄고 있었고 세리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누구의 그림자였는지 끝내 말하진 않았거든요. 며칠 뒤 강세리를 찾아온 태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네 마디를 던졌습니다. 끝내요. 아니면 내가 끝낼게요. 세리는 태연한 표정으로 커피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넌 늘 서두르더라. 그런데 서두르면 흔적이 남아. 태호는 웃었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은 쪽이 누군진 서로 너무 잘 아는데요. 그 대화가 오가는 동안 세리의 휴대전화엔 기찬 상태 악화라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세리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고 다시 떴을 땐 이전과 다른 결심을 품고 있었답니다. 좋아, 그럼 하나만 묻자. 그 아이는 태우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너보다 제인이 먼저 알 권리가 있어요. 제인은 모친 최자영을 찾아갔습니다. 치매로 많은 기억이 흐릿해진 자영은 그날따라 또렷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아이의 울음이 들렸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정리했지. 조용히.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게. 제인은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엄마? 이름을 단서라도.
자영은 언뜻언뜻 떠오르는 파편을 더듬듯 낮게 말했어요. 기찬이 아니야. 그 아이는 어둠이 데려갔어. 제이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황기찬의 죄와는 다른 더 오래된 그림자가 있다는 직감이 등을 스쳤거든요. 그 무렵 병실에서 황기찬은 비서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열지 말고 강재인에게 직접 전해. 내가 나중에 직접 말해야 하는데 혹시 못 가면 그 속엔 이해관계자 리스트, 위장 거래 내역, 그리고 가짜 사망 확인서 요청서가 들어 있었는데요. 날짜는 오래전 제인이 기록에서 의심했던 그 무렵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길로 제인을 찾아 나섰답니다. 도윤은 제인과 마주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 제인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멈출까? 진실을 덮고 다음 생을 기약하자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다만 네가 다칠까봐 겁이 나서. 제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윤 씨, 난 이미 다쳤어요. 그런데 다친 데를 숨기면 곰더라고요. 난 덮지 않을래요. 그 말에 도윤은 더는 말하지 않고 대신 제인의 손에 작은 메모를 쥐어줬습니다. 내가 확인한 범위에서 이 이름이 여러 문서에 반복돼. 태호. 제인은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답했습니다. 그 아이. 밤이 깊자 강세리는 홀로 회사 회의실에서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건 오래된 사진 한 장 제인, 도윤, 그리고 자신이 같은 프레임에 들어가 있던 시절. 세리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드물게 감정을 비웠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바로 그때 태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내일 10시. 끝내요. 세리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뵈어도 될까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와라. 도망만 치지 말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든 인물의 발걸음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요. 장소는 병원 내 소회의실, 시간은 오전 10시 정각. 강재인, 김도윤, 강세리, 최숙자, 황지호, 그리고 태호가 한 테이블을 마주했습니다. 시작은 세리였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하나, 기찬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대외적으로 숨기려 했던 점. 둘, 몇 년 전 그날의 아이에 대한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지했으면서도 확인을 미뤘던 점. 제인이 눈을 떴습니다. 부분적으로? 세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을 가능성. 난 그 가능성을 들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있었다입니다. 그날 네가 서명했던 문서 뒷면에 사후 정정이었습니다. 태호는 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인이 손을 떨며 봉투를 열자 오래된 기록들이 서랍을 박차고 나오듯 펼쳐졌는데요. 기록 속 담당자 란에는 낯익은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H. K. 제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황기찬. 모두가 동시에 황기찬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혼자 눈을 감고 있었고 아주 조용히 누군가를 부르듯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제이나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찬이 우리가 그날 모두 틀렸습니다. 숙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틀렸으면 이제 바로 잡아라. 늦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 순간 말을 못했어요. 사실 난 오래전부터 진실을 짐작했어.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더라. 형이 나에게만 말했던 날이 있었거든. 어떤 날은 진실이 칼이더라. 그래서 형은 칼집을 찾아 덮어버렸지.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고 제이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순서를 바꿔볼게요. 첫째, H&K 라인의 돈을 누구에게 왜 흘렸는지. 둘째, 그날의 아이 기록을 누가 조작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셋째,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태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차례대로 펼쳤습니다. 그 사이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병원. 보호자분 황기찬님께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생각했겠죠.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 병실 문이 열리자 황기찬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그는 제인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하다. 제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답했습니다. 죄는 말로만 갚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말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죠.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걸 지키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네. 세리에게도, 지호에게도, 자영 여사에게도, 그리고 제인 너에게도. 세리는 문가에서 멈춰 서서 담은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형, 이젠 제가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고개를 떨군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소리를 하는구나. 그날 밤 제인은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들, 겨울바람에도 서로의 어깨를 감싸주던 손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응징일까? 아니면 회복일까?
정답은 그럼에도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 제이는 다음날 YL의 임시 이사회와 언론 브리핑을 동시에 제안했고, 도유는 의료적 사실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선에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강세리는 홍보 라인과 법무 라인을 한데 묶고, 태호는 증거 보존과 관계기관 제출 절차를 준비했답니다. 모두가 두려웠고 모두가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브리핑 당일 강재인은 첫 문장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잡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누군가는 그 아이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이는 잠깐 침묵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정 전 단계이고 가족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 조작은 사실로 보이며 내부 책임자와 외부 공범 모두 조사에 협조 중입니다. 그 순간 강세리는 제인 옆에서 마이크를 당겨 한 문장을 보탰습니다. 법적 결과가 어떻든 저는 제 역할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장내가 술렁였고 태호는 준비해둔 자료 요약을 기자단에 배포했는데요. 표지에는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입니다. 밤이 되고 모두가 흩어진 뒤에야 제이는 긴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최자영이 천천히 들어와 앉더군요. 수고했다. 제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자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워도 했잖니? 사람은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어.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엄마, 그 아이 어쩌면 자영은 고개를 들어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다음번엔 그 아이가 먼저 너를 찾을지도 모르겠다. 제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고 누군가 문턱에 멈춰섰습니다. 낮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재인 씨, 잠깐 시간 되시나요? 제인이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눈빛이 조심스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오래전 어디선가 봤던 어쩐지 잃어버린 계절 같은 눈빛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법적 공방은 시작에 불과했고 회사 가치는 출렁였고 여론은 하루에도 12번 표정을 바꾸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답니다. 강재인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고 김도윤은 끝까지 곁에 서서 경계를 지켰습니다. 강세리는 책임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최숙자는 아들 곁을 지키며 고통을 부드럽게 봉합하려 했어요. 말수가 줄었지만 말 대신 행동으로 길을 냈고요. 그리고 환기찬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해야 할 고백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 전했답니다. 미안하다. 그 고백은 기적처럼 모든 상처를 낫게 하진 못했지만 상처가 더 이상 썩지 않게는 만들었어요. 그건 분명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비밀은 누구의 안전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길 준비를 하더군요.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고 특히 그날의 아이와 관련된 실체 태호가 말한 그 증거의 뒷면엔 여전히 읽히지 않은 문장이 있었거든요. 이상하죠? 문장은 같은데 읽는 사람의 용기가 달라지면 뜻도 달라지더라고요. 아마도 다음엔 우리 모두가 그 문장을 끝까지 읽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게 될 한마디를 저는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살자. 복수가 아닌 회복으로요. 그리고 그 회복의 이름이 어쩌면 이 드라마가 처음부터 품고 있던 진짜 제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왕의 집 누가 여왕이고 누구의 집인지를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